올해 하반기 넷플릭스 최고 기대작 중 한 편인 오징어 게임이 지난 17일 공개되었습니다. 시리즈를 딱 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생경함은 이정재 배우의 망가진 모습일 겁니다. 첫 화는 목 늘어난 흰색 네이에 사각 팬티만 입고 있는 한량 성기훈을 훑으면서 시작되죠. 이정재는 이 드라마에서 그간 신세계, 암살 혹은 다만학 등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선보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이 최초는 아닙니다. 이정재 배우는 본인의 필모그래피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배반적인 캐릭터들을 맡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작품으로 말씀드리면 1724 기방 난동 사건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빅매치라는 영화도 있었죠. 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을 반추해보면 그는 일부러 자신의 이미지 혹은 연기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라면 참 배우죠.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대작에 참여하게 되는 데에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배우로서 유의미함을 느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드라마의 외적인 측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어마어마한 대배우들이 특별 출연합니다.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 양봉남 역의 공유. 특히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특별 출연이 아니라 주조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두 배우가 이 시리즈에 왜 혹은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었나에 대한 저만의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말인즉슨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완전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공유. 하반기 넷플릭스의 또 다른 기대작 중 한 편은 고요의 바다일 겁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물로 공유, 배두나 이준 등이 출연하죠. 캐스팅만큼 화제가 되었던 게 배우 정우성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정우성과 이정재는 공동대표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죠. 즉 정우성이 제작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공유, 정우성과 절친이자 사업체의 공동대표인 이정재, 이 두 문장으로 연결고리를 지어본 거죠. 그러니까 공유와 이정재 사이에는 정우성이라는 구심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후 고요의 바다에 정우성이나 이정재 배우가 일종의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특별 출연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른 예지만 지난번 배성우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을 때 배성우의 소속사 대표인 정우성이 대타 투입되었고 심지어 이정재가 특별 출연까지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다음은 이병헌. 저의 추정상 그의 출연 이유 또한 소속사를 경유하는 듯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프론트맨의 정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8부는 제목이 프론트맨이고 프론트맨의 정체가 공개되는 사실상 프론트맨의 서사입니다. 제가 원래 이병헌 배우의 깊은 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리즈의 초반부터 프론트맨이 이병헌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변조된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허니보이스가 그렇고요.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 이정재급 무게감이 있으면서 영어도 유창한 배우가 몇 명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6부 깐부 때였습니다. 지영이 새벽에 우승을 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소박하게 제주도가 뭐냐면서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죠. 새벽에 그게 뭐냐고 묻자 지영은 내부자들의 이병헌 이야기를 하며 굳이 이병헌을 언급합니다. 저는 이때 이것이 복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우 역의 박혜수 배우님은 이병헌이 자신의 전담 매니저와 함께 설립한 BH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 굵직한 주연 배우가 캐스팅되면 같은 소속사에 있는 덜 유명한 배우들이 감초 역할들로 같이 캐스팅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관계상 혹은 업계의 도리상 그런 관례가 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혜수 배우님도 이제 어마어마한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이병헌 출연에 따른 1+1식으로 캐스팅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상우가 주인공인데 조연 캐스팅을 위해 주인공을 아무나 선택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행위를 하지는 않겠죠. 각자 캐스팅이 된 건데 우연히 한 소속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박혜수 배우님이 상우 역에 바로 원픽이 되었을 것 같진 않지만 최종 남은 후보 중에는 박혜수 배우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보군에 있던 2-3명 혹은 3-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박혜수 배우님이 된 데에는 이병헌 특별 출연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연예계라는 씬에 너무도 관심이 많은 저의 추정일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실 너무 선명하게 주제의식이 드러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거론하는 게 다소 민망해지기까지 합니다. 돈에 의한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겠죠. 오징어 게임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유력가들이 한푼이 아쉬운 최하층민들을 사륙게임에 내몰고는 배팅을 하고 즐겨본다는 설정은 처음 보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정재 배우의 전작 빅매치 같은 경우도 이코는 부자들이 벌이는 실사판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죠. 오징어 게임의 5번째 게임인 징검다리 건너기는 일본 도박 만화의 전설 카이지 속 한 에피소드와 유사합니다. 만화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위해 고층 빌딩 사이에 놓인 평균대를 건너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킬킬대던 부유층들이 있었죠. 돈으로 인권을 유린한다는 측면에서는 테이큰에서 딸이 성매매 경매 시장에 나오는 식
시퀀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신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오징어 게임에서만 보이던 몇몇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꽤 많은 부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닮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63빌딩, 기운의 등번호 456번의 의미 추론, 그리고 시리즈 속 미국에 대한 비판 의식과 빨간머리가 상징하는 것, 마지막으로 불편했던 극단적인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징어 게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과 유사한 지점은 단연 계급을 다룬다는 측면일 겁니다. 단순히 부자와 빈자가 나뉜다는 지점에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연결성이 있는 부분은 하층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설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똥물이 어느 정도 부자에게 튄다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기생충에서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기택의 가족과 근세 부부입니다. 말하자면 기생충은 두 하층 계급의 가족들이 싸우다 못해 결국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살짝 발 담그고 있었던 박 사장의 칼을 맞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징어 게임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선 게임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하층민들 사이의 경쟁이죠. 그러던 와중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형사가 개입하게 되면서 VIP 한 명이 죽지는 않지만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작품 모두 결국 악당인 부자와 선량한 빈자가 싸우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고 실제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 너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있잖아 라고 일갈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제와 설정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꾸미는 음악의 특징도 유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음악 감독은 기생충의 음악 감독인 정재일입니다. 박효신의 야생화를 작곡한 아티스트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면 두 작품의 음악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특히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 아프리카 민속 음악스러운 피리음이라든지 유아틱하면서도 기괴한 몇몇 음악들은 기생충에다가 가져다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오징어 게임은 반계급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3편 우산을 쓴 남자에서는 참가자들을 짐승처럼 묘사하기도 하죠. 기우는 달고나의 우산을 조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수분이 묻었을 때 달고나가 녹아 쉽게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밀어서 동일한 행동을 취하죠. 이때 카메라는 기훈이 혀로 달고나를 개걸스럽게 하는 장면을 클로즈업까지 하면서 마치 그를 개처럼 보이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아래서 사실상 개과되는 하층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또한 오징어 게임에 녹아있는 계급 문제에 대한 몇몇 폭력적인 묘사들을 보다 보니 63빌딩에 쓰여있던 한화라는 간판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연출도 괜히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이들이 과반수 동의로 게임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 상우와 알리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방출됩니다. 알리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상우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더니 63빌딩을 발견하고는 여의도라고 말하죠. 물론 63빌딩은 여의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고 하나그룹의 빌딩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라는 간판이 있으니 상호의 시점 쇼트에 그 글씨가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부자들의 폭력성 혹은 하층민을 버러지로 보는 듯한 태도와 이 하나그룹을 연결짓게 되더라고요. 재계의 상남자라고도 불리는 김승현 회장이 떠오르는 거죠. 그분은 아들 복수를 해주기 위해 폭력배들을 고용한 보복 폭행 사건으로 언론을 뜨겁게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지점들은 저의 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오징어 게임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선 VIP들은 마지막 게임에서 두보의 시를 읊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양인입니다. 물론 서양인이라고 모두 미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영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심지어 프론트맨도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죠. 당연히 영어가 사실상 세계 공용어니까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을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에서 관리자 측의 유니폼은 붉은 계통입니다. 붉은색은 성조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깐부편에서 게임에서 지면 둘 중 한 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지영은 새벽에게 이거야말로 남북분단의 비극이라고 농을 던지기도 합니다. 즉 지영과 새벽의 상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이들이 비호하는 영어를 쓰는 유력가들의 농간 때문에 남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영과 새벽의 상황이 남북 문제에 개입되는 강대국 미국의 영향력, 우리나라의 초라한 입지 같은 것에 대한 은유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훈의 빨간 머리도 유사한 맥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상금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훈은 일남의 진실을 알게 된 뒤 뭔가 결심을 한 듯 미용실에 갑니다. 그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죠. 그 머리를 하고 그가 가려는 곳은 딸이 있는 미국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남자가 빨간색으로 자신을 꾸미고 미국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친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오징어 게임의 다소 무리한 일반화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의 생각이란 뜻이 아니라 이 시리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불편했던 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특히 두 가지 극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불편했습니다. 남성 혐오 그리고 기독교 혐오. 드라마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 중에서 기훈을 제외하고는 결국에 가장 인간애적인 혹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물론 일남도 있었지만 그분은 호스트이니까 예외로 봐야겠죠. 먼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깐부 에피소드. 지영과 새벽은 서로에 대한 유대를 쌓다가 단 한 게임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구슬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선한 형태의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결국 상우는 물론이고 기훈마저도 배신을 하니까요. 또한 내내 빌런처럼 보이던 한미녀도 결국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 희생을 하는 형태의 액션을 취하죠.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의로운 결론은 여성 캐릭터들이 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게임에서 팀을 짜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남성들에 의해 힘이 약한 노인이나 여성들이 도태되는 상황이 묘사가 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VIP들도 모두 남자예요. VIP들 중 남자가 다수일 수는 있지만 전체라는 설정은 다소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즉 이런 호전적인 노래를 좋아하는 변태성과 가학성을 가진 이들은 모두 남자라는 편견 혹은 무리한 일반화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혐오는 기독교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우선 줄다리기 게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한 남성이 그렇죠. 그 사람은 온갖 빌런 짓은 다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매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또한 지영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하죠. 게다가 1등을 한 기훈이 길바닥에 방출되었을 때 그에게 처음 말을 거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소음을 내지르던 예수쟁이였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남성 기독교에 대한 표현이 다소 일방적인 비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극단적인 혐오들이 곳곳에 깔려 있으면 작품이 말하려는 주장까지도 오염돼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세계 평화를 얘기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은 별로 없어지겠죠. 오징어 게임에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은 다소 지루했지만 초중반 몇 부까지는 정말 재밌었고요. 세트 미술 등을 포함한 미장센 같은 경우에는 진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폐해는 이 게임에서처럼 돈이 야기하는 잔혹한 경쟁에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 2, 3등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456번인 성기훈이 우승을 하는 것은 3등 뒤에 있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 5, 6등에게 우승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